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온 저출산 고령화. 별다른 진전도 없고 특별한 해결책도 안 보입니다. 이대로 인구 감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초고령 사회에 늪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서형수 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입니다. 서 부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하시고 지금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직접 이제 피부로 절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딱 들어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지만 또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 되면은 통계청에서 인구 동향 발표합니다. 그 전전달에 출생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 통계가 나오는데 그때면 제가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인구가 얼마나 줄었을까 하는데 불행하게도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연속으로 일단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적었습니다. 자연 인구 감소가 지금 5개월째. 인구의 자연 감소가 벌써 5개월째 되고 누계 감소분이 벌써 13,000명인데요. 금년도가 지금 작년에 30만 3천이 태어났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작년보다 10% 조금 더 적은 한 27만 명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올해 출생자를 한 27만. 문제는 이제 금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취업 문제, 그다음 결혼 문제 이것이 내년, 내후년 그 영향이 더 크게 미치다 보면은 사실 내년, 내후년 되면은 다시 연간 10%씩 감소하게 되면은 한 20만 대 초까지 출생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에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취업도 일자리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또 결혼도 늦추게 만드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을 더 가속화시킬 거라. 그러면 지금 인구 쇼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인구 무슨 절망, 재앙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인구 쇼크라는 것도 조금 더 심한 말을 쓰는데요. 원래 인구학자들이 인구 규모가 갑자기 줄거나 이 구조가 변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진을 어스퀘이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스퀘이크라고. 이걸 에이지 퀘이크라고 그랬어요. 인구 재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이지 퀘이크. 인구 재난. 인구 재난.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우리 인류사에서 우리 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하나의 인구 재난 상태. 이건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 문제도 그렇지만 금년부터 이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한 1, 2차 베이비 부모가 1,700만 명입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지금 3분의 1인데요. 지금 한 해 지금 살아계신 분이 85만 명인데 지금 금년부터 고령화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차지하는 비율 고령화율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15.7%입니다. 6명, 7명 중에 한 분이 노인인데요. 이게 딱 20년 지나면 34%가 됩니다. 34%. 3명 중에 1년에 1% 올라가는데요. 일본이 고령화 우리보다 훨씬 빨리 가고 심하다고 지금 얘기해 지금 사실 일본은 15%에서 34% 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20년 안에 이 가파른 고령화의 벽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출산과 고령화 자체가 이 문제는 전체적인 폭도이지만 문제는 속도 때문에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 문제는 보면 이걸 이제 대응하는 방법 자체는 우선은 이 변화된 인구 구조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적응해서 감당 못하면 결국 또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우리 국민 전체든 이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인구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서 일정한 부분 적응해내면서 또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서로 지금 짜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인구 재난,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어스퀘이크, 에이지 퀘이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정권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과연 대책은 그런 심각한 상황을 해결할 만한 정말 능력은 있었는지 아니면 다 제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책을 정부가 다 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희들이 조금 먼저 알고 가야 될 게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 출산을 억제하는 정책, 그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랑스, 스웨덴 예를 들지만 프랑스 같은 데 성공했다고 그러지 그거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게 그는 이제 아예 인구 현상자체를 중심에 놓고 우리처럼 요 인구 정책, 저전 정책만 접목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 시스템 다 바꿨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공황 당시에 인구 문제를 추구해서 새로운 하나의 복지 국가 시스템을 다시 만들었던 거예요. 프랑스도 결국 독일하고 두 번 정도 전쟁 치르면서 결국 인구 문제가 결국 국력의 문제였구나 하면서 인구 문제만 단독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전체적인 노동시장, 교육시장, 모두 주택시장까지 해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다 갖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서 우러나와서 지금 현재 저주 해소된 것이 우리처럼 그런 복지국가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점검 없이 그냥 저전 정책 하나만 이렇게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는 일치 없고요. 더더구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보면은 직접적으로 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거는 단순히 국가 정책의 문제만 아니고 아까 사회 전체 전반적 시스템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그나마 그런 정도의 우리가 정책을 도입하고 자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일단 방어를 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10%씩 줄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이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젊은 층들이 가치관의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 규범의 문제 이런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거기 맞는 대책 자체를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대책도 있고 기업이 나서야 될 부분,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될 부분 다 같이 지금 나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하나의 우리 정부의 과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과제, 기업의 과제,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다라는 가지고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사회적 공조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를 정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고 사회 어떤 교육, 노동, 아까 말씀하신 주택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는 자칫 보면 지금도 정말 어떤 그 충동이나 강요에서 움직이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진중하고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 자체를 뭐 극단적으로 헬 조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자기 혼자도 우리 사회에서 정하기 힘든데 과연 결혼을 하고 자녀가 하겠다는 그런 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 엄두를 못 내고 단순하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는 하나의 결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조금 도와주고 빨리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엄두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체제 특히 직업에서 격차라든지 교육에서 경쟁, 수도권 집중 이런 현재 구조적 문제까지를 같이 우리 들춰내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되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육 격차, 사회의 경쟁의 강도, 수도권 집중 이런 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갈등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때문에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주거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자체를 결국 아까 지금 현재 단순한 저출산 정책 이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를 의제를 같이 모아서 정말 우리 용광로처럼 해서 사회 협약을 통해서 정말 이건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하게 말하는 경제 성장이 빨라지는데 이 정도의 문제, 사회 보장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지금 존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종합 처방이 시급히 지금 필요할 텐데 우리나라가 왜 저출산 지금 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5년 단위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런 계획을 다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이 5년 단위의 어떤 종합 플랜을 5년 단위에 과연 짤 수가 있을 것인지. 저도 그 부분 굉장히 지금 의문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나오고 위원회 만들면서 5년 단위로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을 이번에 4번째 짭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되면 저도 이게 이제 문제는 기본 계획 5년 단위 기본 계획전에 사실은 중장기적인 최소 20년, 30년 이상의 어떤 시기를 가지고 전체적 인구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전망한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목표 해야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 저도 지금 우선은
지금은 그나마 1차, 2차, 3차 우리 기본 계획을 짤 때는 그나마 그래도 출생아수 어느 정도 40만 대를 유지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조적인 원인과 틀을 분석한 다음에 제대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해야 되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의 이제 4차 그렇습니다. 계획은 내년부터인가요? 그러니까 16년부터 20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부터 1년부터 내년부터의 그 25년까지. 5개년 계획은 언제 혹시 발표가 될 수 있나요? 금년 중인데 저희들 목표는 지금 10월, 11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교육, 경쟁의 문제, 주거, 복지, 사회환경 전체가 다 포괄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위원회는 이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필요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예산 자체는 관련 부처에 다 지금 현재 보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그런 점 과연 이것이 정책 목표로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그 예산의 제약이라든지 좀 전체 우리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좀 더 뭔가 강한 이런 그 권한을 주시고 해서 각 부처를 좀 이끌어가야 될 텐데 상당히 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워낙 우리 정부가 우선 이제 당장 눈앞의 문제 우선은 이제 그걸 갈무리해야 되지만 저는 이게 결국은 이 인구 문제 자체도 결국 지금 현재 코로나 재난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를 결합해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같이 고민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어떤 그 완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모아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출산도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할 텐데 어떤 문제들이 지금 노정돼 있습니까?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1955년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부터 매년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던 분, 물론 그 당시에 좀 어릴 때 돌아가신 분이 지금 1,700만 명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주 생산 연령층 15세부터 64세까지 주로 생산하는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매년 한 4, 50만 명이 이제 노년 넘어가고요. 노년이 4, 5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900만 명이 생산 연령에서 빠져나가서 노년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결국은 생산하는 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생산한 걸 가지고 다 지금 소비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훨씬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700만 대군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첫 직장, 주 직장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아직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노후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70대 초반까지는 또 어쨌든 은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55세부터 74세까지 20년. 이게 원래 옛날에 우리 수명이 길어지기에는 없던 인생 시기지 않습니까? 요 20년 자체를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700만 이 대군들이 55세부터 74세까지를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할, 하소연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회도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 개인의 삶의 질이나 우리 사회의 품격이나 우리나라의 경쟁력, 저는 좌우를 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이 우리 고령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으로 잡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에서 74세까지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새로 일하는 새로운 노인들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근데 사회가 그분들을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혹시 지금 정년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6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뭐 65세까지 좀 늘리는 걸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실.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원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면 그거는 연령 차별이죠. 우리 헌법에 정한 평등 위반이면 그건 안 되는 거. 다만 이제 정년의 문제는 우리 노동법에서 어쨌든 간에 의무 교육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기업의 이제 새로운 부담이 있고 또 결국 이제 정년의 혜택을 보는 층은 사실은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 쪽입니다. 나머지 쪽은 사실 그럼 과연 그런 쪽에서 정년을 무작정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청년들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정년 연장 필요하되 다만 지금 현재 60세 이후의 새로운 정년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고용의 형태 자체를 좀 달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의 어떤 정면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최소한 74세까지는 전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꼭 뭐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어떤 가치 창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준이 이제 65세 넘어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노인 기준을 좀 올려가지고 연금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제 정년하고 나서 사실 노인 기준은 예. 딱 우리가 지금 하나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도마다 조금씩 65세도 있고 60세도 있고 사실 55세이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노인이라는 연령 기준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 머릿속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어떤 연령 제한 없이 아까 말하는 정년 보장이라는 측면은 아까와 조금 다른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노년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는 사실은 무의미하다. 다만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제도별로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연령 기준을 도입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인구 재난이라고 할 만한 심각한 얘기를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